네, 날선 토크 4시보다 조금 일찍 만나는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종혁 비대위원, 윤희석 전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김유정 전 의원, 김성회 싱커이 소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김종혁 혁신위원님이 비대위원으로 이제 들어가셔서 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활약을 부탁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윤희석 대변인이 예. 한결 표정이 편안해 보이시네요. 원래 금요일에 김근식 교수님이 나왔어요. 네네. 약간 거리를 항상 두려고 하셨는데 오늘은 좀 두 분이 굉장히 가까워서 보기가 좋습니다. 저는 비대위원 되셨기 때문에 예우 차원에서 그런 거지. 김근식 교수님도 훌륭하신 분이에요. 예. 어떨 때는 늘 1대3이었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예. 오늘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아, 그럼요. 예. 오늘은 같은 앵글 안에 아,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좀 이렇게. 알겠습니다. 지금 이쪽이 이제 분위기가 오늘 조금 좋습니다. 네. 김무식 교수님과도 이제 표정은 좋고 말은 다른 약간 이런 분위기였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첫 주제는 용산의 영빈관입니다. 물음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현재는 물음표를 걸었습니다. 대통령실이 878억 원의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신청해서 청와대 영빈관을 대체할, 그러니까 손님들, 외빈들이 올 때 맞이할 시설을 용산의 대통령실 근처에 짓겠다라는 건데요. 민주당은 안 된다, 예산 전액 삭감이다라는 입장입니다. 먼저 민주당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영빈관을 짓는데 878억이면은 수재민 10,000명한테 만 가구에 약 1,000만 원 가까이 줄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우리 국회에서 동의를 안 하면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국민 여론에 반하는 예산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 거는 우리의 의무겠죠. 단지 다 삭감을 하는 것으로 네. 그렇게 하시죠. 어쨌든 이런 일이 뭘 급하다고 이 1,000억에 가까운 예산을 더군다나 이해가 안 되고. 예, 민주당이 원내 다수 의석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완강히 반대한다면 예산안이 이 부분이 통과되기가 쉽지 않은데요. 먼저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이 용산의 영빈관 관련 예산안을 보면 총 사업비는 내년과 내후년에서 878억 6천여만 원입니다. 사업 목적도 문건에 적혀 있습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외빈 접견 및 각종 행사 등을 위한 주요 부속시설을 신축하겠다. 이 주요 부속시설이 영빈관이 되는데요. 그리고 사용 수혜자로는 국민이라고 제가 문서를 봤는데 두 글자로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 요걸 기본 내용으로 해서 일단 판넬로 저희가 촌철살인 단도직입적으로 이 용산 영빈관에 대한 패널 분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FD님 판넬을 좀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매번 판넬을 한 번씩 쓰기로 내부적으로 합의가 돼서 예. 판넬에는 용산의 영빈관은 네모다라고 했는데 간단한 의견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적은 뒤에 설명을 또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용산의 영빈관 문제는 저희가 필요한지, 또 혹시 대통령의 말이 바뀐 건지, 또 예산은 앞서 민주당 입장은 예산 낭비다라는 입장인데 그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좀 구분해서 갈래를 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같이 양쪽에서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먼저 저희가 여당 패널 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종혁 의원님은 용산의 영빈관은 어차피 맞을매다라고 저는 예. 썼는데 사실 그 대통령실이 일단 이전한 이상은 그 청와대에 있는 영빈관을 지금 현재 청와대에 있는 영빈관을 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 각 나라의 어떤 영빈관들이라는 게 대개 대통령실 옆에 있고 그 대표적으로 이제 저도 워싱턴 특파원을 할 때 그 백악관 옆에 블레어 하우스 있거든요. 그 우리 이제 노무현 대통령 오셨을 때 제가 거기 들어가서 예. 같이 이제 아침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바늘 가는데 실 가듯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뭐 드러나듯이 민주당이나 야당에서는 반드시 반대할 거를 예상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맞아야 될 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규정 자체는 매라는 겁니까 이게? 좀 잘못됐다라는 건지 원래 아니요, 저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할 수밖에 거라고 없는 생각합니다. 것이다. 예, 그 이유는 좀 이따 이제 뭐 저 토론할 때 제가 말씀드리도록. 알겠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님은
아픈 퍼즐이죠. 아픈 퍼즐. 요즘 윤 대변인이 상당히 이것저것 아픈 게 많은데 어쨌든 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요? 지난번에도 그런 표현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글쎄요. 일단 뭐 퍼즐 껴야만 하는, 맞춰야만 되는 건데 맞출 때 좀 아프겠죠. 말씀하셨지만은 비난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 이럴 수밖에 없다 예상은 했는데 안타까운 거는 뭐 야당에서 뭐 반대는 할 수 있는데 이거 윤 대통령 혼자 쓰시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만들어도. 그리고 앞으로 계속 대선이 있을 텐데 누대에 걸쳐서 쓸 거를 지금 이렇게 뭐 아까 이재명 대표 말처럼 뭐 몇 명에게 몇 명의 얼마에 어떤 예산 지원하는 거를 이걸 뭐 급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볼 때. 예. 민주당 쪽 패널 분들의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김유정 의원님은 신세대 용어로 네. 용산의 용빈관은 저는 킹 받는다. 와, 킹 받는다. 네.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치에 다다랐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께서 그 영빈관을 국빈 만찬장이나 이럴 때 필요하면 쓸 수 있다. 청와대 본관도 이런 얘기하면서 용산 이전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단 한 번도 쓴 적 없이 878억 6,300만 원을 들여서 하겠다. 근데 그거는 뭐 땅값이니 뭔지 포함 안 된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일 뿐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치에 다다랐기 때문에 와, 킹 받는다. 킹 받는다. 예. 김성현 소장님은 예, 열받는다는 걸 킹 받는다는 거예요? 네. 저도 솔직히 잘 몰라서 그러니까요. 네. 열받는다죠. 완전 열받는다. 아, 그거를 킹 받는다고. 네네네. 예. 예, 저는 용산 영빈관은 시작일 뿐이다. 그러니까 3월 20일이었죠.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선자 시절에 용산으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브리핑을 직접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발언을 다시 상기해 보면 영빈관만 짓는다고 하지 않으셨죠. 관저도 짓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합참의장 공관으로 옮길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를 임시로 하고 교통을 막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거기 있을 수는 없고 해서 있다가 관저로 옮기는 걸로 하는데 그건 당장 급하지 않으니까라고 하면서 영빈관과 관저 두 개를 짓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랬는데 지금 이제 영빈관 얘기가 불거져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잘 아시겠지만 그 한겨레 신문 등에서 보도를 했지만 이 김건희 여사가 외교부 공관을 둘러보고 외교부 공관 자리를 정했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고 불경하게도 그런 보도를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받아 어떤 분이 고발 조치를 했고 마포경찰서가 그래서 한겨레 신문의 그 이모 기자를 직접 수사를 했습니다. 이게 좀 우리나라 보통 무서운 나라가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가 외교부 공관에 왔다 가서 시찰을 했다는 내용으로 기자가 수사를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예. 그 좀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그 공간 지금 있는 공간이 계속 쓴다는 게 아니라 관저도 또 하나 새로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마스터 플랜이 뭔지, 그러니까 용산역에 뭐를 만들 건지 전체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이고 거기에서 지금 해당 연도 필요한 예산이 뭔지로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이게 쓱 집어넣었다가 그거를 민주당이 문서에서 찾게 만드는 것은 글쎄 대통령실 대응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그러면 용산의 영빈관 줄이려면 말을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용산의 영빈관에 대해서만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좀 더 부연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요. 아니 저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2002년도에 그 청와대 출입 기자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청와대 출입 매일 아침에 들어갈 때마다 드는 느낌이 야 이렇게 서울 시내에서 아름다운 곳을 불과 한 100여 명 정도가 이 안에서 이 넓은 땅을 쓰고 있다는 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항상 했어요. 그때는 뭐 거의 잘 개방도 잘 안 되고 그럴 때 개방하긴 했었지만 그런 생각을 계속 했었는데 민주당에서도 야 이게 구중궁궐 청와대 더 이상 안 된다. 그래서 광화문 시대를 열자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다가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됐을 때 처음에 그 나와서 다른 그 곳에 나가서도 TV에 나가서도 그랬어요. 만약에 정말 옮기고 싶으면 들어가면 안 된다. 들어가지 말고 나와야지. 일단 들어가잖아요. 경호실에서 절대 못 나가게 합니다. 경호실에서 나가시면 정말 경호 문제 어마어마하게 생깁니다. 못합니다 해서 절대 못해요. 그런데 영국의 다우닝가 예, 1번, 총리의 10번인가 관저. 총리 관저 그리고 독일 총리 관저 다 도심 안에 있어요. 거기 나라 뭐 대통령도 우리보다 뭐 그 총리나 이런 분들이 뭐 그 유럽은 테러가 없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경호실에서 못 나가게 하기 때문에 절대로 나올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나오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고, 나온 다음에는요, 영빈관은 저게 지어진 게 44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그리고 가보면 청와대 출입기자 할 때 거기서 밥 먹어보면요, 이게 무슨 컨셉이야 라는 생각, 아무런 컨셉이 없는, 그러니까 외국의 커다란 볼륨을 그 흉내내서 크기만 엄청 크고 높이만 예. 엄청 높은 그런 건물을 지어놨는데, 그 대통령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그거 쓰면 되지 않아? 이렇게 처음에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보면 아, 이게 그렇게 되지 않는구나라는 것 때문에 건물을 지을 텐데, 우리 윤희석 대변인 얘기했듯이 지금 그거- 화면에 영빈관, 청와대 영빈관입니다. 지금은 쓰고 있지 않은 영빈관인데 그렇죠. 예. 김종혁 비대위원님이 이제 기자시절에 저기서 이제 밥을 아니, 청와대 출입기자니까 가서 무슨 행사 같은 데 하면 취재도 가고 저기 가서 이제 밥도 먹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보면은 저는 오히려 그래서 이 영빈관을 지으면 무슨 컨셉이 있는 건물을 좀 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와서 외국의 정상들이 왔을 때, 아, 한국에 와서 영빈관을 묵었더니 이런 게 있더라 라는 예. 느낌을 갖는, 블레어 하우스에 가보면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야, 이게 200년 역사의 미국 전통이 여기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예, 일단 옮기는 게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기로 했으면 영빈관도 짓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예. 블레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빈들이 묵기도 숙소로 이용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영빈관은 뭐 그런 건 아니고 주로 이제 만찬장으로 많이 사용을 했죠. 그동안에 100명 이상의 이제 대규모 인원에 대한 만찬장으로 사용을 했던 것인데, 저는 대통령실이 이걸 너무나 즉흥적으로 광화문에 그러니까 용산에 용자도 꺼내지 않고 광화문 시대만 얘기했다가 갑자기 용산으로 옮기면서 이 벌어진 이후에 이 즉흥적이고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여기에 대한 그 책임을 질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플랜도 없고, 또 앞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소상히 좀 국민에게 알려야 될 텐데, 그런 것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병도 의원이 이걸 이렇게 꼼꼼히 살펴서 끄집어내지 않았다면 대통령실을 그냥 넘어갈 뻔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 저는 그거 문제 심각하다고 보고요. 서민 긴축 재정하겠다고 해서 서민 예산 다 깎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와중에 878억 6,300만 원이 더 추가로 들어갈지 얼마가 될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게 뻔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동의 받을 수 있습니까? 용산으로 옮긴다는 이유가 국민과 소통하고 민심에 귀 기울이겠다, 이런 취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정말 잘하고 계신다면 그래, 영빈관도 필요하겠지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100번 양보해서. 그런데 지금 잘하고 계신가요? 민심이 이런 상황에서 영빈관에 지금 1,000억 가까운 돈을 쏟아붓겠다 턱 내놓고, 그것도 민주당 의원이 발견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예산이 통과되면 이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지금까지 한 거부터 투명하게 공개를 먼저 하셔야죠. 관저 수의계약 한 거부터. 그럼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의원님 말씀 드리니까 좀 킹받아요. 아, 킹 받았습니다. 아니 뭐 말씀 뭐 맞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관련해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응을 잘못한다, 뭐 맞는 부분이라고 저도 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는 문제를 현재 상황과 어떤 정치 상황을 연계시켜 가지고 안 해야 된다고 두루뭉술 넘어가는 거는 정치공사라고 봐요. 영빈관 없어야 됩니까? 언젠간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에 누가 오더라도 항상 모 호텔에 그냥 외국 손님을 주무시게 하잖아요. 어딘지 다 아시는. 예. 그거 굉장히 창피한 일입니다. 우리 국격에 맞지도 않고. 그런 거 필요하잖아요. 우리 대통령 전용기 항상 뭐 재계약하고 새로 할 때 보면은 야당은 무조건 반대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랬어요. 예, 그건 인정하는데, 뭐든지 반대하고 그냥 평생 야당할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대통령직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한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영빈관 같은 것도 외교적인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한 하나의 시설에 불과한 건데, 이거를 무슨 초호화로 해서 현직 대통령이 이거를 누리고 살겠다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아니요, 제가 반론을 조금만 할게요. 초호화로 뭘 하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 이거 국민들에게 길 막고 물어보십시오. 와, 잘하는 이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그러니까 첫째 그거는- 그거고요. 자, 두 번째는 지금 청와대 영빈관 만찬장으로 쓸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대통령께서. 그랬는데 한 번이라도 사용했나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자, 그리고 이거를 지금 짓겠다고 하는데 2년 뒤에 완공된다는 거예요. 예산을 다 확보한 이후에라도. 그럼 그동안에 어딜 사용하실 건가요? 청와대 영빈관 쓰실 건가요? 아니면 신라호텔이나 국립박물관 쓰실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설명도 없다 이거예요. 저는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예. 앞으로 이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모든 것들을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국방부니 뭐니 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예. 그 부분 제가 자, 인정한다고. 그런 점에서 잠시만요. 이제 김성현 의원 계속 기다려서 2년 동안 어떻게 할 거냐는 김성현 거예요. 기다려도 됩니다. 뭐. 기다려도 됩니까? 그 아파트 단지 500세대짜리 신축할 때도 조감도를 보여주고 모델하우스도 지어서 이렇게 만들 거라는 계획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대통령실 그리고 용산의 마스터 플랜 그 관절을 드릴 건지 말 건지 영빈관 또 다른 건물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전반적으로 그려놓고 자 순서를 이렇게 정해서 합시다라고 국민에게 제안하고 설득하는 것이 먼저 순서일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됐고 초호화가 될 것이다라고 걱정하는 부분은 저는 뭐가 있냐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대통령께서는 3월 20일에는 용산 근처에 관저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국가 안보적인 입장에서 말씀대로 이번 대통령만 쓰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갑자기 전쟁이나 위급 상황이 생겼을 때 대통령이 한남동에 나와서 차를 타고 5분 동안 이동해서 벙커로 들어간다. 이게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죠. 그러니까 관저나 뭐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게 될 텐데 그건 또 지금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당장 영빈관만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엔 지금 쓰고 있는 외교부 관저를 오래 쓸 때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그거 제가 보고 세분행 보고 깜짝 놀랐던 게 뭐 사람들이 뭐 변기 2천만 원, 변기 2천만 원 무슨 변기가 진짜 2천만 원이냐고 들여다봤더니 화장실 인테리어는 별도로 2천만 원이고 거기에 변기 비용만 2천만 원이 별도로 들어서 무슨 화장실인지 모르겠습니다. 몇 개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건물 한 채 화장실 고치는 비용으로 4천만 원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국격과 무슨 상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예를 화장실만 좀 자극적으로 들었는데 아,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지금 공사하는데 그럼 어느 업체가 하냐 물어봤더니 아 국가 보안입니다.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이 이런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사는 관저가 그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 겁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것이죠. 그 지금 이거 당장 사업 수혜도 국민이라고 이렇게 써놓으시고 사업 수혜자가 국민이에요. 물론 국민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니까 대통령이 수혜를 받는다는 말씀이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대통령실의 이 의문스러운 공사부터 공개하고 마스터 플랜 내놓고 그다음에 878억을 달래든 말래든 하셔야 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지금 이제 그 관저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이 계속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을 그냥 해명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안 하고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 영빈관 부분은 그 김 의원님 얘기하셨지만 만약에 2년 동안은 이제 외국에서 올 경우 그럼 정상들이 오거나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는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와 이쪽에 그 오는 국가들이 서로 합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 어떻게 여기 호텔에서 하실 거예요? 아니면 뭐 할 겁니까? 하는 거니까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까 처음에 모두에서 그 이재명 대표가 천 명에게 1,000만 원씩을 10,000명에게 1,000만 원씩을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1,000만 명, 그 1,000억이죠 그러면. 1,000억에 가까운 돈을 쓴다 그러고 또 원내대표 박흥근 원내대표는 뭐라 그러냐면 야 그 도배도 못 하는데 200만 원씩 그 들여서 도배 그 값 정도밖에 안 줘놓고서 너희들은 그렇게 초호화로 하려고 해? 수해에 재난한 가구에서 200만 원 이런 지원하죠. 식의 얘기를 하시는 거는 전형적인 퍼퓰리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 아니 이재명 대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그 대장동에서 사상 당군일의 최대 비리라는 거의 1조에 가까운 돈이 어디로 날아갔는지 모르게 돼 있는데 예. 그 부분을 그쪽으로 가면 또 여기서 그쪽 반박하면 주제가 너무 알았습니다. 잘하시는데 왜 그러세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거기다가 대고서 무슨 뭐 예. 800억을 그것도 본인이 쓰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쓰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실 수 없죠. 그리고 예. 이번에 태양광 사업 2조에 대해서 해봤더니 2,600억 원 그것도 검찰 수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총리실에서 자료를 검토했더니 2,600억이 막 새 나갔다는 거예요. 그 돈 그렇게 펑펑 12조에 대한 것도 아니고 2조에 대해서만 했는데 말입니다. 돈을 그렇게 국가 그 자원을 그렇게 펑펑 쓰신 분들이 영빈관 짓겠다고 뭐 800억에 쓴다니까 그걸 가지고서 무슨 그 수재민까지 그 들어서 그렇게 퍼퓰리즘으로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거 이게 온당한 정치적인 태도입니까? 그게 야당이 자극을 하려고 자극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지금 민심입니다. 멀쩡한 청와대 놔두고 무슨 있지 아니 1,000억 가까이 민심은 들어서 김 의원님이 민심을 그렇게 함부로 대변을 하면 안 되죠. 아니 반응을 한번 보세요. 아니 반응은 아니 그러면은 그거 지금 878억 그거 짓겠다고 하는 데서 와 잘한다고 박수 치는 국민에 대해서 입증하실 수 있으세요? 할 건 해야죠. 아니, 입증하실 수 있어요? 아니, 요 저는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 있는 영빈관을 쓰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납득 못해요. 차라리 그거를 개보수에서 사용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차라리 국민들이 양해가 될 아니 겁니다. 2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왜 예. 사용하겠다고 그러면 초장에 거짓말하신 아니요 거죠? 취임한 지 지금 몇 달 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2년 동안 건물이 지어질 동안은 계속 거기를 쓰든가 호텔로 가든가 안 하겠죠. 쓰시게 한 번도 쓰신 적이 없잖아요. 아니, 사람이 안 왔잖아요. 왜 사람이 안 와요? 취임식 만찬 자체도 영빈관에 사는 게 좋지 않냐라고 했는데 무슨 그날 개방했는데 어떻게 쓰냐는 등 여러 가지 또 변명과 사족을 달았었잖아요. 그리고 단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그 영빈관.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아 놓고 청와대는 마치 한 발짝도 들여서는 안 될 것이냐 이렇게 하는 거 문제 있다고 보고요. 예. 김의원님은 거기서 한 번이라도 썼으면 지어도 되고 한 번도 안 썼으니까 그 아니요, 짓는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죠. 국민들 납득할 수 있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전혀 납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 영빈관을 지금 이렇게 급하게 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납득이 안 되는데요. 되고요. 저는 납득이 되는 게 그래서- 만약에 영빈관에서는 잘 수도 없거든요. 거기서 행사하는데 만약 그 가운데서 시위를 하거나 그러면 대통령실과 어떻게 만나서 회담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경호상의 문제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대통령실 그러니까. 주변에 영빈관이 있는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졸속이라는 거죠. 예. 국방 컨벤션 센터에서 만찬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국격의 문제가 있다. 그 문제가 있을 거 이제 알았습니까? 이제 알아서 그거 옮긴 거 그래서 아니잖아요. 아픈 퍼즐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아니 근데 위원님 아프다고. 그 영빈관을 그러면 그냥- 어디에다 지을 예. 거냐고 대통령실에 물어보니까 대통령실에서 장소를 안 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878억 원 예산은 정해졌는데 어디에 지을지도 모르는 상태인 얘기를 가지고 저희가 논의한다는 게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큰 돈을 쓰려면 대통령실 분명히 마스터 플랜이라는 게 있을 텐데 왜 말을 못 저는 그 하는지 부분은 모르겠어요. 맞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야당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보다는 아예 공개적으로 저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호상의 문제나 안전상의 문제나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볼 때 지금 청와대 대통령실 주변에 영빈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빈관을 이러이러한 컨셉으로 지어서 예. 외국의 정상들이 올 경우에 한국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청사진을 보여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건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언제 보여주시냐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 그 예산이 이렇게 넘어갔는데 잠시만요. 저희가 2대2니까 네. 지금 두 분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두 분도 출연료가 똑같이 나가니까 윤희석 대변인과 김성애 선생님도 출연료 그러니까 몫을 지금 좀 해주시기 말씀하신 바랍니다. 그 부분은 다른 얘기예요. 이 대응과 청사진 마스터 플랜을 왜 밝히지 않고 이렇게 추진하냐에 대한 비난은 변론으로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실의 대응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제가 동의한다고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게 맞느냐, 878억을 써가지고 새로 영빈관을 짓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얘기만 한다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인들의 자세라고 봐요. 여야를 떠나서. 지금 9월 15일이잖아요. 10월 15일, 11월 15일 2달 반. 그러니까 75일 남았습니다. 예산 통과까지. 그러니까 75일이고 그나마도 통과가 11월 30일이니까요. 예산 심사는 11월 1일이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45일 남았습니다. 근데 아직도 대통령실은 그 어떠한 장소조차도 정해놓지 않고 800억을 쓰겠다고 하는데 이거를 야당이 반대하는 것을 가지고 이해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대통령실의 태도를 전 도통 모르겠어요. 1월쯤, 그러니까 예를 들면 3월에 했으면 5월 정도면 그래서 용산을 어떻게 만들겠다 마스터 플랜이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7월부터 정무수석이 국회든 뻔질하게 드나들면서 설득도 하고 자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뭐 1,000억 원 많으니 500억 합시다 이런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예산이 무려 1,000억 원 가까이 든 돈을 쓰는데 어디에 쓸지를 대통령실도 설명을 못하는 예산이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기재부는 무슨 생각을 갖고 예산을 잡아놨는지. 받아들인다니까요. 제 얘기는 이거 짓는 게 맞냐 안 맞냐는 얘기를 해보자고. 지금 그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지금 내용은 사실 의견은 거의 뭐 비슷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 대변인과 김종인 비대위원님은 필요한 거고 당장 지금 물론 매끄럽게 진행된 건 아니지만 필요한 거니까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시고요. 필요한 거를 이렇게 필요하다면 제대로 했어야지 이렇게 대충대충 하는 게 어딨냐 게다가 라는 이제 거고 필요하던 부분 만약에 처음에 필요했다면 대통령실을 옮길 때부터 가만히 됐어야 된다는 의견이신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옮기는 과정에서도 정말 국론이 분열되고 갈등이 굉장히 고조로 달했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고집을 피워서 옮겼으면 그 뒤로라도 후속적인 조치들이 우리가 이제 뭐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국민을 설득시키려는 그런 노력이 저는 예. 수반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분 저희가 옳다고 생각하고요. 지적 비판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청사진을 제시해라,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를 해라. 이건 뭐 야당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유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전해야 된다,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과정이 더 투명하고 국민들과 야당에게 더 설득하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뭐 굉장히 파퓰리즘적으로 뭐 서민들한테는 200만 원을 주면서 이건 1000만 원을 1000명에게 10,000명에게 1000만 원씩 줄 수 있는 돈인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정말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을 해서 상대방에 대한 분노심만을 키워내려는 거기 때문에 그게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두 분처럼 예를 들어서 예. 그걸 제시를 해달라고 하는 비판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용산의 대통령실 영빈관 지금 예산이 878억이 기재부 안에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의견을 들었고요. 약간 처음에 제가 좀 갈래를 쳐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처음 계획보다 늘어난 부분, 요걸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네 분이 말씀하시는 중에 어느 정도는 얘기는 좀 나왔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겠다고 하면서 관련 예산에 대해서 당시 언급한 게 있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뭐 지금 뭐 1조니 5천억이니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그건 좀 근거가 없고요. 국방부를 합참 건물로 지금 이전을 하는데 이사 비용과 또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예산을 이거 전부 기재부에서 뽑아가지고 받은 겁니다.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496억의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예, 당시 496억 원의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윤석열 당선인이 당시 말을 했는데요. 그런데 실제 이전을 할 때는 원래 예비비 신청한 496억 원에 추가로 306억 원 정도가 더 들었고요. 하다 보면 들 수도 있는데, 일단 또 이번에 영빈관 신축으로 878억 6,3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대통령실 이전을 얘기할 때 이런 부분까지 함께 고려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주장도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그 부분이 아쉽죠. 처음에 청와대에 있는 그 시설들이 그대로 온다고 가정했을 때 당연히 영빈관하고 관저가 같이 얘기해야 된다는 건 아마 상식일 겁니다. 근데 건물만 달랑 행정동만 들어오고 대통령은 출퇴근을 하고 영빈관은 뭐 어디서 하든 뭐 박물관을 쓰면 이렇게 끝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야, 저거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제가 아픈 퍼즐이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관저 하나 더 남았어요,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관저도 경내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경호 문제 이런 것도 있고, 중간에 시위대가 있어서 대통령이 출근 못하는 사태까지 생각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한 청사진을 완벽하게 제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의 지적에 동의합니다. 예, 지금 원래 저희가 앞서 이제 영빈관 모습을 잠깐 봤고요. 일단 대통령실은 영빈관 신축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서 이거는 우리는 예산을 이렇게 짰고 예산을 결정하는 건 국회니 국회가 결정해달라고 했는데, 오늘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절대 안 된다라는 입장이 나오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방 컨벤션 센터, 지금 영빈관 역할을 하는 국격에 여기가 좀 맞지 않다.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입장을 좀 우회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는 저 얘기를 최종 결정권은 국회에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고요. 예, 지난 3월에 사실 윤석열 당선인도 워싱턴 블레어 하우스 같은 영빈관이 용산에 있을 필요성이 좀 있다라는 말을 언급한 바 있고요. 당시에도 아까 얘기한 대로 관저도 용산에 대통령실 인근으로 와야 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청와대 영빈관 기능에 대해서 잠깐 당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영빈관은 이게 이제 나중에 그 용산공원이 다 우리한테 반환이 되면 그쪽에다가 하나 저 워싱턴에 있는 블레어 하우스 같은 거를 건립하는 방안도 있고요. 외국 귀빈을 만약에 모셔야 되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 그 공원은 개방하더라도 이 건물은 뭐 저녁에 국빈 만찬 같은 행사를 할 때 쓸 수 있지 않겠나. 예, 당시에도 이제 영빈관이 용산공원이 다 반환이 되면 그때는 상당히 장기 계획인 것처럼 느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는 좀 빨리 진행이 되는 듯한, 진행을 추진하는 듯한 느낌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용산공원이 지금 다 반환이 됐나요? 아직 안 됐잖아요. 이 계획도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건데 대통령 말씀이 앞뒤가 지금 다른 맥락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민주당에서 어떤
이제 전액 삭감을 할지 대안을 제시할지 모르겠어요. 대안은 뭐 대통령실에서 가지고 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영빈관이 필요하다면. 그런데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의 영빈관을 고쳐서 쓰면 되잖아요. 리모델링해서. 지금 대통령 말씀도 보십시오. 3월 20일에. 공원은 개방하더라도 이 건물은 저녁에 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잖아요. 청와대 영빈관 멀쩡히 있잖아요. 지금 건물이. 거기 리모델링해서 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뭔가 접점을 찾지 않으면 저는 민주당으로서는 이거를 삭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여야 협치가 필요한 거고 영수회담 5번 제안했을 때 이러이러한 걸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지점이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가 실종됐단 말이 나오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좀 터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그래서 대통령한테만 책임을 지울 수가 없는 얘기죠. 영수회담 5번 제의했지만은 앞에서는 영수회담 얘기하고 뒤에서는 뭐 합니까? 특검법 얘기하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대책위원회 만들고 이렇게 투 트랙으로 가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게 뭘까 궁금해하지 않겠어요? 그럼 대통령은 전직 검찰총장이라 그러면은 지난 정권 탓하지 말자라고 지난번 1박 2일 연찬에서 해놓고 글로벌 경제 탓, 전 정권 탓하지 말자라고 해놓고 탓하는 대신에 전 정권 수사로 가신 겁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저는 끝없이 우리가 얘기할 말은 있다고 보고요. 그런 얘기를 다 복원하기 위해서 정치를 조금 복원하기 위해서라도 수용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석 전이었으면 더 좋았고요. 예. 영국 가시기 전이라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늦어진 것 같아요. 오늘 금요일인데. 보통 이거 좀 부드럽게 하는 방법이 해외 순방을 다녀오시면 언제나 여야 대표들 모아서 순방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또 비공개로 또 긴밀하게 나눌 말씀, 요긴한 말씀들을 나누는 것이 상례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정도 제안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야당은 언제나 1대1 면담을 원하고 여당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뭐 모아서 하는 것으로 해서 중간에서 항상 합의를 봐왔잖아요. 그래서 정무수석께서 또 한 번 더 빠른 시일 내에 해외 갔다 오면 추진해 보겠다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대통령실 정무수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통령실 다른 분들은 또 무슨 소리냐. 국민의힘이 안정화되고 당대표 뽑으면 그러니까 내년에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올해 안에는 만날 생각이 없다라고 아니 그렇게까지 확 질러서 우리가 대표가 없어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표가 없으니까 안 만나겠다는 얘기를 올해 말까지 안 만나겠다면 왜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니까 정무수석처럼 그냥 비대위원장이 하여튼 좀- 대신가면 안 돼요. 예. 아니, 되죠. 왜 안 돼요? 돼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아니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실에서도 정확히 메시지가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니 영빈관에서 어떻게 영수회담으로 또 얘기가 가고 안정화가 언제 되는지는 지금 아니, 비대위원님도 혹시 모르시잖아요. 말씀하시니까. 노력하고 있어 우리가. 목이 달랑달랑합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자 뭐 사법 뭐 이것 때문에 혹은 특검 추진 안 하면 국회 올스톱하고 들어 누웠으면 욕을 하시면 제가 욕을 듣겠는데 그냥 민주당도 외치고 있을 뿐이에요. 와 이거 문제다 저거 문제다 말을 하지만 그래서 국회에서 어디 뭐 하나 빗장을 걸어 잠궜습니까? 아니면 논의를 안 합니까?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 저는 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국회 내에서 실력 행사라면 그때 가서 비판하시면 되는데 지금 당장은 협치할 부분들을 열어놓겠다고 하시는데 대통령실이 너무 모질게 거절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제가 근데 보기엔. 영수회담 저는 그 표현 자체가 별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무슨 봉건 시대도 아니고 무슨 수령 영수 뭐, 그 표현은 좀 뭐. 이상합니다. 근데 대통령과 쉽게 말하면 야당 대표의 모임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국민의힘이 거의 풍비박산이 난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대개의 경우는 대통령이 이제 여야 대표와 함께 그래서 국회에서의 여야 카운터파트는 야당의 대표는 여당의 대표가 파트너가 되는 게 맞죠. 그거를 예를 들면 행정 권력인 대통령, 행정 수반인 대통령하고 내가 직접 만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겠다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과거 권위주의 그 정권 시대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걸 보통 한 번은 만나지 않나요? 아니 만나죠. 근데 그래서 저는 뭐 나중에 대통령이 이제 순방을 갔다 오시면 여야 대표 그때는 뭐 비대위원장이 될지 모르지만 같이 조치를 해서 사실은 이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 또 이제 그 기자들 다 나간다면 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뭐 이럽디다 내지는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러는데 분위기가 이럽디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사적으로 하시고 이러면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아요. 전 그렇게만 하신 것 같으면 일어서서 박수를 치겠습니다. 바라는 바죠. 저희가 바라는 바죠. 그래서 축하한다고 꽃도 보내고 예. 다 정무수석도 이렇게 방문하시고 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보시자고요. 만나는 게 보시자고요. 예. 끝난 다음에 뭐 다녀온 다음에 어떤 행동을 이건 노말한 상황은 아닌 것 뭐 같아요. 계획하실지는 좀 보시죠. 일단 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얘기를 할 때
나중에는 워싱턴에 블레어하우스 같은 걸 짓겠지만 그 전에는 영빈관에서 공식 만찬 같은 걸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지난 5월 10일 때 취임식에 외빈들을 초청했을 때는 영빈관에서 하지 않고 지금 당시 모습입니다. 올해 5월 10일 취임식 만찬 모습인데요. 영빈관에서 하지 않고 신라 호텔에서 당시 외빈들을 맞이해서 저렇게 만찬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도 그때도 왜 영빈관에 가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이건 저희가 뭐 설 같은 거에서 굳이 써야 되나라는 말 생각도 들지만 얘기가 좀 나오니까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영빈관 신축 소식에 과거 이제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 소리와의 그 녹취에서 김건희 여사가 직접 얘기한 건 아니고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태긴 합니다. 그래서 영빈관을 쓰지 말아야 된다, 옮길 거야 라는 대답이 나오는데요. 그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내 아는 그 도사 중에 공장님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청와대 들어가자마자 영빈관을 옮겨야 된다 하더라고. 옮길 거야. 옮길 거예요. 일단은 이 도사의 앞말을 일단 맞췄고요. 뒷말도 맞추냐의 문제가 있는데, 예, 이게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래서 옮긴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에이, 대통령 배우자가 옮기자 그런다고 대통령실 정말 이렇게 움직였다고요? 그럼 진짜 큰 문제 아닙니까? 예, 아니, 절 보고 그러시면. 예, 아니 좀 그랬을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고맙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것도 뭐 저도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논란이 또 되죠. 당시에 녹취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뭐 아니. 수행을 했던 이 통화 내역을 이 비밀스러운 그 사적인 대화가 이렇게 공개가 돼서 이 논란이 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이거를 방송에서 이렇게 트는 것도 사실은 저는 좀 그런데요. 저 얘기하고 이 영빈관을 새로 짓는다는 그런 연결을 시켜서 또 소문에 소문을 만들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 영빈관이요. 대통령실 그리고 대통령 관저 그리고 영빈관 한 군데 있어야 되는 거에는 저는 반대가 아마 없을 거라고 봐요. 누구도. 근데 그거를 다 한 군데 모이게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청와대로 옮겼으니까. 이렇게 단순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하면 되는데 왜 옮기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해야 하니 이런저런 논리를 대고 또 저 녹취까지 이렇게 원용을 해서 공격하시는 뭐 그 심정은 알겠는데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해야 되는 이 상황이 저는 싫어요. 저게 우리도 취재를 해보면 알지만 전형적인 유도신문이잖아요. 아, 당신 잘 될 거고 뭐 성공할 거고 거기다 본인이 도사 얘기를 하고 된다고 하는데 영빈관을 옮겨야 된다는데 그러니까 옮길 거야. 물론 이 발언 자체는 굉장히 부적절하고 그다음에 현명하지 못한 대답이에요. 근데 그걸 뭐 누가 녹음한다든지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겠죠. 사적으로 뭐 옆에서 나라님도 욕하고 솔직히 누가 그러잖아요. 부부끼리 한 대화를 다 녹음해서 공개하면 천하의 불효자식 아닌 사람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공개되니까 그것을 꼬투리 그 유도신문에 나온 그거 하나를 가지고 나머지 모두를 갖다 그걸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려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신라호텔에서 외빈 초청 만찬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때 당시에 만약에 영빈관에서 한다면 그거 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옮겨? 이런 얘기가 얼마든지 또 나왔을 거예요. 공격이 받았을 거기 때문에 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주술적인 부분하고 계속 연결시켜서 공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영빈관은 활용을 하겠다고 대통령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왜 안 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조금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니까 유도신문이라고 이제 김 의원님 표현하셨는데 뭐 어떤 것이었든지 간에 통화를 장시간 했던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 나온 이야기인데 청와대 근무했던 저로서도 영빈관을 뭐 도사가 옮겨야 된다고 했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나오면 정치를 싫어하셨던 분이잖아요. 김건희 여사는 반대했던 분이고 잘 모르는 분이라고 했고 그랬는데 옮길 거야라고 얘기를 답을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전 놀랬거든요. 왜냐하면 근무했던 저로서도 글쎄 이렇게 옮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그게 가능할까?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답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놀랬고 예. 그것이 마치 이게 지금 현실처럼 초현실주의적인 것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더 놀래고 있는 거죠. 예. 저는 이 두 가지는 지적하고 싶은데요. 일단 이 녹음 내용 자체의 맥락, 이 서울의 소리라는 매체가 김건희 여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던 매체였죠. 계속 귀찮게 하고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이쪽을 설득하려고 하면서 생긴 대화였다는 점 하나. 그다음에 이 녹음 자체가 상대방이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서로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도 정치인으로 변모한 다음의 일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공개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요.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뭐 관절 이래서 옮긴다라고 생각하지 일단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 그랬으면 계획을 발표했을 텐데 왜 계획을 발표 안 하시는지 그게 너무 궁금할 뿐이죠. 아니 그 녹음을 하는 걸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전화기엔 다 서로 녹음을 하니까요, 언제나. 대부분의 그런 경우에는. 가정 자체가 네. 예. 그거 합리적이지 않아요. 네, 상대방 기자거든요. 그 우리나 알지 일반인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 지점에 대해서는 정말 거기가 전혀 공개되면 본인의 어떤 그 체면이 굉장히 깎일 만한 표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걸 상대방이 녹음한다는 거 알면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가정은 좀 예. 너무 나간 알겠습니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여러 용산의 영빈관을 두고 토론이 뜨거운데요. 일단 여러분들의 의견을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중에 좋은 것들을 골라서 이따 뒤에 여러 개를 소개하고 그중 2개를 골라서 영화 상품 2장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정 아나운서가 썰픽으로 눈여겨볼 뉴스 모았습니다. 네, 썰픽입니다. 첫 번째 픽은요. 늦어버린 만전. 지난 14일 서울 신당역에서 발생한 영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년에 그 스토킹 방지법을 제정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출장 떠나기 전에 법무부로 하여금 이 제도를 더 보완해서 이러한 범죄가 발부딪힐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법무부는 스토킹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법 시행 후 스토킹 범죄 피해 신고 수는 대폭 증가했지만 범죄 대응에 구멍이 많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언제까지 이런 현실을 뒤늦게 안타까워야 해야 하는지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두 번째 픽 보시죠. 노란 봉투법 공방. 올해 정기국회 입법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중에서도 최대 쟁점은 정의당과 민주당이 함께 뜻을 모은 노란 봉투법입니다. 2014년 쌍용차 파업 당시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조를 돕기 위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전했던 것에서 유래한 명칭인데요. 노조의 파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 폭력과 파괴 행위가 없다면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야 강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노란 봉투법이 아니라 민주노총 방탄법입니다. 대우조선 사태처럼 불법과 탈법으로 회사와 국민, 국가에 엄청난 피해를 끼쳐도 처벌과 배상을 못하게 하겠다는 법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노란봉투법은 손해보상 청구금지법이 아니고 불법적 쟁의 행위까지 모조리 면책하자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지키고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을 막아야 합니다. 노동계에선 노동권 강화를 위해서 재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경영계에선 불법 파업 조장법이 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론의 생각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예, 노란봉투법 발의가 됐는데요. 이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윤석 대변인님은? 저는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뭐 노조와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 형사와 민사 소송 2개를 놓고 볼 때 형사에서 무죄를 받아도 민사소송으로 보상을 받잖아요. 그게 가능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거는 뭐냐면 합법적인 어떤 쟁의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로 못하게 지금 돼 있는 것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합법이 아니고 불법인 상황에서 여기 단서를 달긴 했어요. 폭력과 파괴 행위가 없다면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한다. 이거는 국가 사법체계 전반을 완전히 바꾸는 건데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시려고 민주당에서 내놨는지 대단히 감정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일단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장님께는
한국노총은 허용해 주실 건지 민주노총 금지법이라고 했으니까요. 한국노총은 마침 16일부터 금융노조가 파업을 시작하거든요. 여긴 좀 허락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파업의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가 파업의 범위에 들어간지 법원이 너무 규정을 작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파업의 범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법에서 논의하는 것이지 불법 파업에 대해서 면책을 해주겠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라는 점 하나 하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요즘 원청, 하청에다 플랫폼 노동에 뭐가 너무 많은데 플랫폼 노동자들 뭐 그다음에 이 운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원청에 가서 하소연하면 너희 불법이니까 다 돈 물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현행 법 체계이기 때문에 하청 노동자들도 원청에 가서 따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정도는 사회 구조가 변했기 때문에 노동자의 파업권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합법의 범위를 넓혀줘야 된다는 말씀을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합법의 범위를 정확하게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노조가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고 노조에 포함할 권리는 좀 부담스러우시겠지만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권이라서요. 저는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입장이면 합리적이에요. 두 분이서 조율을 하면 좋은 방안이 나올 것도 같습니다. 일단 아직은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총선을 기대해 보고요. 사실 이렇게 논의를 하면 좋은 방안들이 나오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현역 의원들 이렇게 싼만한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뭐라고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권성동 전 원내대표 얘기입니다. 권성동의 전화로 잡았는데요.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19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잘 관심이 없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냥 합의 추대를 하자 주호영 의원을 라고 여기에 이곳 저곳에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이용호 의원이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비상 상황이니까 추대 쪽으로 해서 하면 어떠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뭐 그분의 입장에서는 우리 당이 사는 길이 그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고 저는 총정으로 받아들였고 그러나 저는 당의 건강성은 경쟁에서 나온다. 뭐 국민들이 자꾸 이렇게 추대하는 모습은 좋게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저는 뜻을 달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권 원내대표는 지난 14일에 일부 비례대표 의원들과 오찬을 했다는데요. 여기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주호영 의원을 추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만나봐야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을 추대한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직 사퇴가 최종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18일까지는 현 원내대표입니다. 제가 앞서 전이라고 했는데 역시 말씀을 잘못 드렸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올해 정말 운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아니 뭐 하는 것마다 뭐가 걸리고 무슨 문제가 되고 이 사실 이제 정치판에서 내부적으로는 별의별 얘기 다 하죠. 의원들끼리는 모여서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뭐 이러자 저러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게 또 이제 뭐 정작 또 당사자인 이용호 의원이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굉장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 얘기 말씀을 하셨는데 단 한 명이라도 나 경선하겠다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추대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더구나 이용호 의원은 본인이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안 되는 것 같고요. 주호영 의원도 아직까지는 본인이 나가겠다 안 나가겠다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 사람이 막 나온다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난 싫어. 그리고 뭐 거기 가서 나랑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 변동. 만약에 이용호 의원님이 유일한 후보면 박수로 추대하면 되겠네요. 지금까지 나서는 분이 없어서. 제가. 그래서 김웅 의원 표현대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을 추대해서 박수의 힘을 마지막 한 번 더 보여주는 것이 그 권성동 원내대표의 마지막 미션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미션 클리어 안 됐고요. 미션 임파서블로 간 것 같습니다. 미션이라는 건 그렇게 하라고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지시가 내려왔다? 뭐 체리따봉으로 보아서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추정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가서 느낀 바는 어떠셨어요? 전혀 정말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그 비조직적일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사실은 그게 밖에서 볼 때는 예를 들면 윤리가 열리거나 이런 것들도 다 무슨 당과 뭐 얘기가 서로 되고 가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뒤죽박죽이어도 되나라는 고민이 생길 정도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의 전화까지 얘기를 듣고 저희가 앞서 영화 상품권 드려야 되니까요. 댓글이 지금 왔습니다. 제가 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영빈관에서는 부정적 의견을 많이 왔는데요. 최창열님께서는 영빈관 언젠가는 있어야 한다는데 그게 왜 하필 세계 경제가 힘들고 건축 자재가 비싸고 태풍의 재난이 닥쳐 국민들이 고통받는 곳이 많은데 그 언젠가가 왜 지금이냐라는 의견 주셨고요. 황양호님께서는 수혜자가 국민이면 거기서 환갑잔치 해도 되나요?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연천어부님께서도 돌잔치, 결혼식, 칠순잔치 무료로 해주십니까?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것도 좋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겠구나. 예, 알겠습니다. 영화 티켓 관련돼서 저희한테 좀 비판적인 의견 같기도 한데요. 썰전은 아끼고 아껴 영화표도 딸랑 2장 주는데 윤정부는 썰전에서 제발 배우세요. 라고. 그래서 제가 같이 비판을 받은 듯한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전문 용어 예. 돌려가기인가요? 예. 그다음에 패널 관련돼서 임성진님께서는 오랜만에 2대2 팀전인가요?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분은 은근히 매의 눈이시네. 예, 이분 드려야 되겠네. 예. 오늘 윤희석 대변인님 외롭지 않았다고 그 부분을 강조해서 주시는 거예요. 욕은 제가 다 먹어요. 아닙니다. 그리고 크로미님, 김성애님 처음 봤을 땐 곰인 줄 알았는데 여우예요. 오늘 특히나 반했습니다. 토론왕 키왕짱 의견 주셨습니다. 이거 한번 드릴까요? 그거 줘야 될 것 같은데. 어딜 봐서 곰이었죠? 곰 아니었던 건가요? 알겠습니다. 크로미님 드리고. 잘안 어울리는데. 그다음에 김유정 의원님 관련해서 김유정 의원님 원래도 말씀 잘하시지만 오늘 짱입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분위기 후끈후끈합니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김종혁 비대위원님의 등장이 때문인지 영빈관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분 의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 14일 저녁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순찰 중이던 20대 영무원이 흉기에 찔려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이 더 충격적인 건 범인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해왔다는 전직 동료였습니다. 이 사건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관련해서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속보가 나왔을 때만 해도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모르는 사람이 누군가를 찌르고 도망갔다 이런 식으로 저는 좀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스토킹을 해왔던 사람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 스토커의 그 행태 자체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친밀한 관계가 과거에 있었던 사람이 점증적으로 폭력 행위가 진화 발전돼서 극단적인 형태의 강력 범죄로 변하는 특징인데요. 이번 사안들이 지금 잠깐 설명하신 바와 같이 모든 요소를 그대로 다 포함하고 있고 더군다나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그 상대방 피해자와 일정한 법률적인 형사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것에 대한 안갚음과 보복과 응징의 목적이 함께 있었던 이런 점들도 더 충격적인 것이죠. 요약하게 되면 죄질이 상당히 나쁜 것 이외에 왜냐하면 현재 그 형사 재판이 그 진행 중이었습니다. 2가지 혐의였죠. 이른바 그 불법 영상을 활용을 해서 여성의 일정한 협박과 자유로운 의지에 해를 끼치려고 한다고 하는 이 성폭력 관련된 법. 또 2번째는 본인의 의사가 당사자가 분명히 여러 가지 형태의 거절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공포감과 불안감을 야기시키는 소위 그 스토킹 범죄에 해당되는 이러한 2가지 것 이외에 이것의 원인 자체가 내가 이와 같은 재판을 받게 된 것이 이 피해자 당사자에게 있다. 그럼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일정한 응징을 하겠다라고 하는 보복의 모습도 함께 있었다고 하는 점에서 더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련해서 좀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은데 일회용 승차권을 구입해서 일회용 헤어캡을 쓰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DNA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아무래도 좀 계획적으로 짜서 한 것 같은데 본인이 정말 안 잡힐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본인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그런 모습이었죠. 바꿔 얘기하면 이 샤워 캡을 쓰게 되면 이른바 그 DNA에 관한 생물학적 증거가 없고 왜냐하면
머리카락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혹시 남겨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지만 사실상 CCTV라든가 또 주변의 행인이라든가 이렇게 포착이 돼서 범행에 대한 수사에 대한 착수 검거는 사실 용이하지만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사실상 부차적인 심리 기제였기 때문에 완전하게 생각을 못했던 것이고 첫 번째 그 심리 기제가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선고, 지금 제가 잠깐 설명드린 재판 선고 바로 하루 전에 이와 같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여러 가지 함의점을 저는 좀 찾아야 되는데요. 즉 부정적인 의미에서 함의점이죠. 지금 검사가 9년이라고 하는 사실상 이 중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 재판을 받았을 때 법정 구속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본인이 그 생각을 했을 때 지금까지 스토킹을 한 여러 가지 목적 중에 또 하나가 합의를 종용하는 모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반의사 불벌죄 등으로 이른바 스토킹 범죄가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또는 사실상 양형에 많은 참작 요소가 되는 점도 또 있었던 점들인데 이것이 본인이 생각한 것과는 예상과는 다르게 구형을 9년이라고 하는 중대한 범죄로 받게 되는 이런 네. 상황에서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에 대한 나를 이렇게 공공하게 몰아세우게 된 상대방 당사자에게 확실한 보복과 응징과 복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 기제가 마지막에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바로 선고 하루 전에 이와 같은 극단적인 공격 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닌가 추정해 봅니다. 사실 이 사건 좀 일지를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사실 몇 달 사이로 이런 범죄 계획이 아닌 것 같은 게 2021년 10월 7일에 계속해서 만나자 이렇게 협박을 이런 식으로 하다가 10월 17일, 10월 7일이었죠. 그걸 강요했고 10월 13일에 이제 직위가 해제가 됐습니다. 이 피의자가요. 그리고 올해 1월 27일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차 고소를 또 당했고요. 그래서 2월, 6월 재판에 2번 넘겨졌다가 지난 8월 18일 결심 공판이 있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때 검찰이 9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5일이 선고일이었는데 9월 14일 바로 전날에 이제 범행을 저지르고 살해를 했습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좀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를 법제도 안에서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적어도 2번의 기운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아닌가.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네. 지금 이제 쭉 잘 그 과정을 설명하신 바와 같이 구속영장에 관한 청구가 이루어졌는데 그 법원의 입장에서는 소위 주거가 일정하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구속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그 시점에서 구속이 이루어졌으면 이런 사항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좀 바꿔 얘기하면 스토커 범죄 또는 이와 같은 여성 대상 범죄의 특수성을 그 법원 판사가 좀 더 현장감 있게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교과서적인 법전에만 매몰된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더군다나 구속 사유를 판단할 때 네. 사실은 피해자에 대한 우려의 가능성도 참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제외시켜 놓고 단순하게 구속 사유 3가지 해당된다 않는다라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점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또 마찬가지 면에서 지금 스토킹 관련된 그 범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현재 법으로도 제재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다. 긴급 응급 조치에서부터 잠정 조치 사후에 이르기까지. 긴급 응급 조치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서면으로 통지를 하고 접근 금지를 명하고 이것에 위반하게 되면 실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적어도 범행의 의지를 꺾을 수도 있는데 이런 제도를 전혀 활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 더군다나 잠정조치 4호라고 하는 것은 이 경찰이 법원에 그 신청을 해서 적어도 1개월 동안 물리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완전히 격리시켜서 관리할 수 있는 한 달 동안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끔찍한 왜곡된 생각을 교화시키고 바꾸고 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공식적인 제재를 왜 한 번 신청을 안 했던 것인가? 물론 구속영장도 신청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 똑같은 사유이기 때문에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었다. 결국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요약하게 되면 지금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그래도 활용을 했었으면 이러한 피해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2번씩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점을 지적합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건 정부가 하지 못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죽은 피해자가 하지 못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형사사법기관에 종사하는 경찰관, 또 그 재판을 담당하는 구속영장에 대한 발부 권한을 갖고 있는 판사가 너무 안이하게, 바꿔 얘기하면 스토킹 범죄의 본질을 아직까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스토커 범죄는 지금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고 바로 내일 아니면 바로 1시간 후에 극단적인 강력 범죄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인식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 1, 2년간 비슷한 사건이 계속 반복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단 자체가 아니했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도 그렇고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현장을 방문해서 반의사 불벌죄 폐지하겠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도 이제 전자발찌를 착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좋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미 있는 제도도 활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전자발찌라고는 없는 제도까지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그 논리의 그 조금 비약인 것 같고요. 현재 제가 지금 설명했던 그런 제도도 활용하지 않는 판에 없는 제도를 새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논리의 비약 같고요. 다만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반의사 불벌죄 조항은 폐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이것이 하나의 그 빌미가 돼서 이 범죄 가해자가 계속적인 스토킹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고 사실은 스토킹 행위에 대한 일반 조항도 있어야 되고요. 또 그 지금 관련된 법에서 피해자에만 한정돼 있는데 피해자의 친인척까지 확대하는 대폭적인 그 스토킹 범죄에 관한 법률에 개선은 꼭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관련된 얘기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썰전 라이브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정치부 회의가 이어지고요. 저희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